최근에 그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막 와가지고 저게 뭐 이제 뭐 논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받아들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왜 예멘 난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예멘 내전이 왜 터졌는지를 쭉 설명하는 건 아닌데 그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동 지도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 이란이 있고요. 사우디가 있고, 뭐 이라크가 있고, 대략 뭐 여기 시리아, 뭐 터키 이런 식의 한번 이거를 한번 눈에 한 번만 담아놔 주시면 내전이 터지고 있는 예멘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인도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요 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최근에 뭐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것들은 저 터키 밑에 있고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기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동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 순위파가 어떻다, 시아파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국이라고 합니다. 이란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순위파의 맹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계속 싸우고 있는 적대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종교적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뭐 주류 언론이나 많은 데서 이야기하는 이제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큰 틀입니다. 참고로 시아파는 뭐고 도대체 순위파는 뭐냐 약간 막간에 그래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뭐 이슬람교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후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할 거냐를 가지고 시아파와 순위파는 갈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아파는 핏줄만 인정해야 된다 무함마드가 시아파인 거고요. 순위파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합의해서 뽑혔으면 인정할 수 있다. 칼리프라고 하는 거는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력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이 순위파가 시아파의 이런 사람들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 실제 살인 행위까지 곁들어지면서 이게 단순한 종교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전쟁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4월 달인가요? 이 시리아 내전 한번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리아 내전도 단순히 시아파와 순위파의 싸움으로 보면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리아에 이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순위파의 맹주 국가죠. 그런데 미국이 그럼 무조건 순위파만 지원하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 좀 벗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건 제가 어떤 한 강연 가가지고 봤던 내용인데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인권,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동의 미군이나 이런 외국 군대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중동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건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친미적인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데요. 이게 70년대 소련 영향하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의 미군 영향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정말 거의 중세시대 같은 이런 돌아와가지고 막 이 사진은 여성들에게 막 책찍질을 하고 있는 남성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것을 뭐 계속 이제 미군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사드 정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붕괴된 미래 모습이 과연 어떤 건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동 관련해서는 언론 왜곡들, 우리도 뭐 북한 관련해서 우리 국내 언론들이 참 좀 왜곡된 기사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동도 상당히 의도적인 언론 왜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시커멓게 된 악이 저게 알레포 꼬마라고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저렇게 참혹한 짓을 저질렀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알려진 걸 보면 얘가 얘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 반군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군이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던 사진입니다. 실제 근데 저런 것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그냥 막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하는 인식들을 의도적으로, 그냥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참고로 이제 중동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 정권이냐? 예를 들어서 시리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 그 아사드 정권은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정권이 사회주의야? 하는 의문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약간 반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그리고 반시오니즘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장 소위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는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그런 거였잖아요. 아시아로의 핵의 정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중동에서의 발을 빼면서 뭔가 현상 유지를 하고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핵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을 써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게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 합의는 대충 내용은 이란이 약간 핵 시설들을 줄여나가면 그에 따른 여러 주변국들이 경제 제재를 하는 것들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깨고 나오죠. 탄도미사일 개발이랑 테러 단체 지원 금지도 포함돼야 되고, 이것이 원심 분리기 10년, 우라늄 농축 15년을 못하게 했는데 이게 연도를 이렇게 딱딱 지정해 놓으니까 이걸 또 없애야 되고, 24시간 IAEA 권한 사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파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체 다 비난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그 당시 이제 이란 핵 합의를 함께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5개국과 이제 계속 합의를 유지해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유럽연합 국가들도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합의를 준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을까? 이것이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단순히 그냥 미치광이라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상당히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그 세력을 잃어가는 중심에는 이란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이란의 미국 입장에서의 이란의 준동을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리아의 세력 분포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미국에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과 이제 친하게 지나는 시아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월달 세력 분포였는데요. 정부군이 대체로 다 그 반군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군이 계속 승리를 해왔어요. 지금 아마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데가 그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여기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완전히 반군을 몰아냈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 여기 위에 있는 동구타, 그리고 이런 약간 이제 남부 지역, 다마스쿠스 밑에 남부 지역, 이런 곳까지 실제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그거였죠. 명확하게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냥 공작을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시리아 정부군만의 힘은 아니었죠.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고 이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보통 생각해보면 중동을 하면 러시아는 중동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중동의 플레이어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만을 봐도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낄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위에가 좀 잘렸는데 이라크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총선에서 지금 뭐 한국의 뭐 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성 뭐 이게 잘못됐다느니 막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한데 부끄러운. 그래서 근데 1위 정파들이 반미 민족주의 연정을 선언합니다. 자, 이라크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미국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라크 전쟁이 여타의 쭉쭉쭉쭉쭉 과정들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에 와서 결론은 여기 보시는 이런 겁니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워서 이란을 견제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였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미국의 작전이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리안 정당은 실제 이제 상당히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진보적인 민족주의적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반대하고 이란도 반대한다. 이란의 간섭도 반대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위안 정당은 실제 친이란, 이란과 군사적인 이런 동조를 같이 해온 이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1위 정당이 연정을 한다는 데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미국 입장에서는 쟤는 그래도 이란은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친이란 세력과 완전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 공통점은 있죠. 반미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도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라크는 미국이 상당히 패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담 후세인이 순위파였어요. 이라크는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과 친한 시아파의 사람들이 꽤 많은 동네인데 순위파 후세인이 강력한 통제력, 통치권, 뭐 약간 억압적 이런 걸 가지고 시아파를 억압하면서 통치를 해왔던 나라였어요. 후세인은. 그런데 이 후세인을 날려버렸죠, 미국이. 그러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이라크가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었죠. 예전에 뭐 90년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후세인이 날려가니까 자기 의도대로 통제가 안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라크에.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위에 지중해 위에 레바논이라는 작은 나라 위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얼마 전에 여기도 이제 뭐 총선 같은 게 있었는데 헤즈볼라라고 여기도 이제 한 번씩 국제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미국에서 봤을 때 테러 단체가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얘들이 거의 67가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헤즈볼라도 없애려고 하는 세력 중에 하나예요. 무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그런데 애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어서 저런 식의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레바논은 참고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종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순히 여기서 이기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을 맡고 뭐 대통령이나 총리는 또 다른 종교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던데 여하튼 이런 식의 국민적 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합의 파기와 또 한 가지 주요한 사건들로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미국이. 이것도 뭐 모든 국제사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고 어제 미국이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고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이사회에서 탈퇴를 해버리는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도 엄청난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죠.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이건 대충 아실 테고. 하나의 그냥 뭐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이쪽에 정착하면서 점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들을 빼앗아 온 가정들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기도 있고 해서 세계 지도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세계 지도를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표기되어 있는 지도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영토는 여기 있습니다. 소위 한 번씩 등장하는 가자지구가 있고 여기 서안지구라고 불리는 요쪽에 근데 저기 점이 듬성듬성하죠. 저런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고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제 점령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고 팔레스타인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 장벽을 세워가지고 저기를 따라서 장벽들을 쭉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못 나가 하면서 검문소를 통해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착촌을 만들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데 자국 주민들을 막 이주시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이제 막 치안 유지를 쫙 하겠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게 분리장벽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쭉쭉쭉쭉 돌아가면서 저기 보시면 저런 식으로 분리장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하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막 저항을 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저항들이 많았는데 했던 일이 뭐냐면 이런 분리장벽 같은 데 가가지고 손을 짚고 오는 이제 운동들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저격수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총을 쏘면서 사람들 실제 실탄 사격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엄청 웃긴 거는 이 분리장벽의 완충지대라고 하는 게 있겠죠. 당연히 분리장벽을 세워놨으면 여기까지 오지 마라. 이것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100m라는 데도 있고 350m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군인이 봤을 때 저희들이 좀 가까이 오네 하면 그냥 총을 쏘는, 어떻게 보면 학살이죠. 가둬놓고 정말 학살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죠. 예루살렘은 뭐 각종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이 나눠져 있고요. 지금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고,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도 저기 세모로 되어 있는 게 유대인 정착촌이잖아요. 저기에 이제 막 정착촌들 이제 막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거고, 국제사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을 하고 있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해서 독립국가를 인정해줘야 된다, 팔레스타인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중재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저희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왜 그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스라엘을 몰아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국제적인 우리가 그냥 보통 주변 나라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법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독립, 팔레스타인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해주자,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팔레스타인도 반대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겠죠. 이런 식의 중재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뭐 강경파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협상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협상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무참히 짓밟는 이런 이제 행위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쿠슈너라고 이방카의 남편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고, 얘가 거의 보니까 중동 문제를 많이 좀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이고 독실한 유대교인 걸로 알고 있고, 이방카도 유대교로 전향시킨 사람이고, 이쪽 가문이 이제 유대인 아까 정착존 이런 건설에 상당한 자금을 대고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쪽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에 중동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원체 이제 불거지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좀 그냥 정세와는 상관없이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이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고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가 있죠. 근데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착존을 만들어야 돼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보시면 비록 제가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제가 유대인 기구의 의장이긴 하지만 나치 치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시오니스트 이 사람들 중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도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가 너 저기 가서 살아 하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치가 막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런 학살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거나 혹은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단순히 저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국가를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저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합의도 대체로 세계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만 반대하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이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두 가지 행위는 이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소위 말하면 좀 날뛰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자기들 지지해줘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인 이런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골란고원은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란고원 딱 보시면 뭔가 엄청 분쟁 지역처럼 보이죠. 국경을 다 맞대고 있어요.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다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이에요. 뭔가 약간 높은 지대라는 거죠. 군사적인 요충지고 여기에 수자원을 관리하는 곳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부터 상당히 큰 분쟁들이 계속 발생해왔던 곳이고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강제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군대들을 주둔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곳을 통해서 시리아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시리아를 공격을 했는데 뭐 이란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라고 했고 이란도 이게 실제로 다마스쿠스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어떤 기자가 포착해서 찍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도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이제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폭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예멘. 참고로 예멘은 지금 정부군이랑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후티 반군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저기 수도인 사나를 점령하고 있고 이거는 약간 좀 시기가 좀 지나간 사진이긴 한데 지금은 세력권이 더 넓어졌어요. 후티 반군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제로 대대적인 공습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도에 들어오신 난민분들은 이전부터 이제 해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아마 난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죠. 지금 여기 홍해에 걸쳐 있는 저기 항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왼쪽 편에 보이는 홍해에 있는 항구를 공격해서 물자를 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저기가 유엔을 통한 구원물품이 들어가는 항구예요. 전체 예멘 지역으로. 그래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고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항구를 장악했다. 예멘 반군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런 언론 보도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글을 보시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 여기를 같이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시 점령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전투는 예멘 내전 사상 최대 규모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내전에서 주요 도시를 침공하는 공세로 전환한 것은 최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심화되는 이란 옥죄기에 편승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중동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뭔가 반격을 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동맹국들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미국이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돼 이런 것처럼 중동에서도 원래는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 그 동북아 쪽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태 수습이 안 되니까 뭔가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 내세워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구도를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의 행동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이제 좀 유사항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고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미국이 발을 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주요 키플레이어로 등장을 해버렸죠. 이 사진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고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푸틴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정상회담을 했겠죠. 이날이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진격을 물리친 날을 기념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군대 사열도 하고 이랬어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총리가 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거겠죠. 미국만을 믿고 있어서는 자기들이 이제 뭔가 중동에서 지금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발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지금 빈 살만 왕세자인가요?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이 작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지금 러시아는 하나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석유입니다. 석유에서 이제 석유값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사우디는 최대 산유국이고 오펙이라고 하는 기구의 수장 같은 나라죠. 그리고 오펙 체계는 아니지만 엄청난 산유량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랑 자기 작전을 조율해야 됩니다. 석유 가격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 미국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세일가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층에 있는 세일층에서 막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중동국처럼 유전에서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순히 미국이 사우디에 석유를 의존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닌 단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유 가격에 대한 석유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도 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셀가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추출하는데. 그냥 중동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퍼낼 수 있다면 셀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막 장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가격을 내리면 미국의 셀 업체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의 석유 가격을 내리고 이런 전술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랑 같이 공조할 필요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랑 이란이 협상을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미국 언론의 전망들도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이란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힘에 부치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것도 한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거의 끝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중동 정세를 쭉 이야기해봤는데 저도 이게 원체 방대한 내용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역사부터 해서 이야기하면 약간 좀 표면적인 것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만 좀 훑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랑 중동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냐, 지금 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왜 중동을 고민해야 될까, 이런 걸 잠시 이야기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멘 난민들이 와서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지점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그런 것 같아요. 난민 문제는 기본 수용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의견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멘 난민들이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난민을 절대 싫어한다 하더라도 좀 받아들인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그런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에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번 갔었죠. 도대체 왜 갔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무수한 말들이 많은데 그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게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조항을 합의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었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럼 후티 반군이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반격했다 라고 하면 이명박 때 맺은 조항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대를 파견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리의 정세와 우리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아까 점령지 보이셨잖아요. 정착촌 만드는 것. 여기에서 생산된 생산물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뭐 그런 거죠. 개성공단에서 만든 걸 한국산으로 볼 거냐, 뭐 어떤 산으로 볼 거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FTA 협상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정착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외교적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끝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한반도 정세를 막 전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동북아시아에 이제 그 힘을 집중하라고 했는데 중동의 수렁에 빠졌다. 이라크의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라크에서 미국이 발목을 안 잡혔으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미국에 반대해서 이라크 민중들이 싸웠던 사람들 중에는 뭐 정말 반미 자주적 입장에서 싸웠던 민중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뭔가 미국의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뭐 싸웠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그 분명 미국을 반대해서 싸웠던 이라크 민중들 중에는 정말 자주를 지향하고 민주를 지향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2018년 이 공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됐을까는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중동 문제에 한번 좀 관심을 전 세계 평화와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의 한반도가 전 세계 평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고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건 약간 좀 중동 문제랑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 질서에서 상징적인 사진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거나 짝수하는 장면 이런 게 꼽힐지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제외한다면 이 사진을 꼽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G7 회의가 있었어요. G7은 대충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가 판을 깹니다. 원래 G7 회의 최초로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무역전쟁 때문에 트럼프는 대충 어떤 입장이신지는 아실 테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리 커틀로가 이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줄에 보시면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취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G7 성명을 거부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G7이라고 하는 체제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 제국주의,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제국주의 질서의 가장 상징적인 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을 트럼프가 깼어요. 근데 왜 깼냐? 북한한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판을 깼다. 이런 이 사람의 이
국가경제위원장 말대로라면 그런 겁니다. 그만큼 세계 질서가 변동하고 있고 이 한반도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에 상당히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오는데 중동 문제나 이런 각각 분쟁들 그리고 특히 제국주의적 질서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큰, 더 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